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 국제관계의 다원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몽골 제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은 이 13세기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실은 이 세계를 제패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몽골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팽창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몽골 제국 하면 이 인물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역사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당시에 흩어져 있던 이 몽골 부족을 이 하나로 통합하고 이 몽골 제국을 건설한 사람인데요. 이 징기스칸의 탄생과 이 대제국 건설에 관련해서는 이 관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언제나 등장하는 세기의 인물들. 전쟁을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었던 알렉산더. 유럽 땅에서 멀리 러시아까지 원정을 갖다 실패했던 나폴레옹. 2차 대전을 일으켜 악명을 떨친 히틀러. 그들이 침략했던 땅보다 더 넓은 영토를 칭기즈칸은 정복했다. 1162년 어느 유목민 집에서 오른손에 피뭉치를 잡고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태무친. Сайнхүү болох нь байна. За өнөөдөр тайчдын баатар Тэмүүгний барьж ирсэн тул энэ хүүнийг Тэмүүжин гэж нэрээдээ. Тэмүүжин. Тэмүүжин! Чи хөх тэнгэрийн талаар хаан болох нь? 당시 몽골의 정신적 지주였던 샤먼들은 입을 모아 태무친이 몽골을 통합하고 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다줄 영웅을 기다렸던 당시 몽골 유목민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13세기) 몽골 평원은 타타르, 메르키트, 키레이트, 나이만, 몽골 등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힘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충성심과 드높은 사기로 무장한 칭기즈칸군은 1204년 시라케에르 전투에서 당시 가장 큰 세력이었던 나이만 부족을 상대로 힘겨운 승리를 거둔다. 이 싸움을 끝으로 칭기즈칸은 몽골 평원을 하나로 통합해 몽골 제국을 세운다. 1206년 부족장 대회의 쿠릴타이를 통해 만장일치로 몽골 제국의 칸이 된다. 드디어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Баатруудаа бид бүх хүчээ нэгтгэж чадваас их гүрнийг товлон зүдгүүргүй байгуулна. Энэ цагаас хойш энэ улс хастроо мөнгөлөн хөх Монголоо дарахлаа. 당시 부족 중심 사회였던 몽골에서는 쿠릴타이라는 부족장 대회가 있었는데 이는 칸의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테면 대원정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각지에 있는 장군들, 수령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 절차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걸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이라는 절대 군주가 있었지만 이 군주 역시 대원정을 할 때는 다른 지역의 장군들, 수령들의 의견을 물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굉장히 민주적인 의회제도라고 요즘 말로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호레즘 전투의 승리로 칭기즈칸은 서역까지 진출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 이상을 정복하게 된다. 칭기즈칸. 그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의 주인이 된다. 그는 훗날
그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다. Тэнгэр таалбалвэ. Яг л нэгэн болж дахин төрөх болно. Бяглэг зөв нутагтан хоноо дугаан маллаж ард иргэд чигээр идээс оглож зовлон зүтгүүрэн хамтдаа туулах болно. Ард иргэдээ урд хүүхэд шигээр цэргүүдээ ах дүү шигээ бодож явсан. Цоозон тулаанд би манлайдан зогсдог байсан. Миний амьдралдаа би их хэргийг бүтээлээ. Ох тэнгэр. 칭기즈칸은 1227년 서하 원정 도중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유목민답게 그는 무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칭기즈칸이 죽고 아들 우구데이 칸과 손자 쿠빌라이 칸은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며 대몽골 제국을 이룬다. 유라시아 대륙을 넘나들던 대몽골 제국은 비록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아프게 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몽골이라는 하나의 정권하에 중앙아시아 전적을 통합함으로써 동서 간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3, 14세기 하면 몽골의 시대인데, 몽골의 시대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이 바다로 진출을 하고, 그 이후에 서양에서 르네상스 근대화가 일어나는 것은 몽골 사람들이 이루는 동서 교류, 또 동서 교역의 확대의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봤는가요? 이 징기스칸 때 시작된 이 몽골 제국의 이 광활한 영토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 든가요? 이 선생님은 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광대한 영역을 이 차지할 수 있었는지 정말 그것이 궁금한데요. 이 몽골 제국이 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연구하는 게 이 몽골 제국을 공부하는데 큰 이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몽골 제국의 팽창 과정을 보면서 그 비밀을 이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의 성립은 이 테무친이 이 몽골 부족을 통합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테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합한 이후에 이 몽골의 이 전통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쿠릴타이에서 이 테무친을 칭기스칸으로 추대하면서 몽골 제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 칭기즈라고 하는 말은 이 몽골어로 위대한, 훌륭한이라는 뜻이고요. 이 칸이라고 하는 건 이 유목민족들이 이 최고 지배자를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민족들의 호칭으로는 이 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칸이라고 하는 칭호는 여러분들이 몽골 제국을 배우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기스칸은 이 몽골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 징기스칸은 이 1500호제라고 하는 이 군사 행정 조직을 이 재편하면서 이 군사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1500호제는 이 전통적인 유목민족들의 부대 편성 방식인데요. 이 100호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고요. 이 10개의 100호가 묶여서 이 1000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의 군대를 묶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몽골 부족의 전통적인 이 1500호제를 이 자기를 중심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 각 부족장들이 거느린 부족 단위의 부대를 모두 해산시키고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1500호제를 이 개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1500호제를 재편하면서 이 징기스칸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고요. 빠른 속도로 이 팽창을 해나가게 됩니다. 먼저 이 몽골 제국의
이 근처에 있었던 서하와 이 금나라를 공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역에 있었던 이 호라즘을 이 정복하게 됩니다. 이 징기스칸 때의 팽창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이 몽골 초원에서 시작된 몽골 제국은 이 엄청난 속도로 밖으로의 팽창을 시도하게 되고요. 이 금이라든가 이 서하, 주변의 서역 제국들을 정복하면서 이 호레즘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호레즘 정복 과정에서 이 유명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 몽골 제국은 이 호레즘을 실은 이 정복할 생각은 없었고, 이 호레즘 제국과 이 교역을 원해서 이 호레즘 제국에 사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레즘이라고 하는 국가가 몽골 제국의 이 사신들을 몰살시키게 되고요. 이 몽골 제국은 이 죽은 사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이 호레즘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이 호레즘이라고 하는 국가를 철저히 파괴했는지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 개나 고양이까지 다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레즘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도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이 호레즘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복 과정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몽골이 이 다른 국가를 이 침범하는 방식이 실은 이 호레즘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복 과정처럼 이 몽골 제국은 이 자신들에게 이 저항하는 국가는 아예 이 철저히 짓밟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이 몽골 제국의 이 엄청난 무서움을 이 알게 되는 거고요. 이 몽골의 군대가 온다고 하면 이 대부분 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그 국가는 이 몽골과의 이 전쟁을 각오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전쟁에서 졌을 때에는 국가가 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 감수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몽골 제국이 이 1205년에 이 초원을 통일해 가지고 호레즘을 정복하는데 이 몇 년이 걸렸는가요?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20년 정도 걸렸죠.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속하게 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는가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 보면요. 이 화면은 이 몽골에 있는 말들의 모습인데요. 이 몽골 말은 여러분들 이 서양의 말과는 좀 틀립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좀 생겼는가요? 이 서양의 말에 비교해서 이 몽골 말은 이 좀 크기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몽골 말들은 이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 서양의 말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굉장히 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양의 큰 말보다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오래 달릴 수 있는 이 지구력이 훨씬 강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큰 말들과 비교해서 말들이 이 작기 때문에 이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몽골 말들이 이 서양의 말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 유리한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몽골 생각하면 흔히 지금도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 말과 관련된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죠. 이 유목 생활을 한 몽골 사람들은 이 말과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이 어린 아기가 아장아장 거릴 때부터 이 말 위에 앉힌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타는 게 굉장히 이 하나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몽골 사람들은 이 말을 타는 것이 이 훈련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중에서도 이 말들을 자유자재로 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화면은 당시 몽골의 병사가 이 활을 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뒤를 보고서 활을 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보면서 활을 쏘는 자세가 쉽지만은 않고요. 근데 이런 자세를 통해서 활을 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몽골 사람들이 이 말을 자유자재로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투석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름 그대로 이 돌을 기구를 통해서 날려보내는 그런 전투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몽골 제국의 전투를 생각했을 때 흔히들 이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들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병은 이 몽골의 기본적인 이 전략의 하나이고요. 이 몽골은 이 여러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무기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투석기는 어느 곳을 정복할 때 사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성을 이 기병을 통해서만 이렇게 돌파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석기를 이용해서 이 성들이 있는 곳을 공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몽골군의 이 식량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어떤 음식인가요? 우리가 술안주로 많이 먹는 음식이죠. 바로 이 육포인데요. 이 우리가 많이 먹는 육포와 비슷한 게 이 몽골군의 전투 식량인 이 보르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르츠라고 하는 건 이 고기를 건조해서 이 고기를 이 소나 돼지의 방광에 넣어서 보관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나갈 때 이거를 하나 차고 나가면 이 식량 문제가 거뜬히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르츠를 이야기하는 건 이 전투에서 중요한 건 물론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전투력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이 전투에서 먹어야 여러분들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보급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보르츠를 통해서 이 몽골의 군대들은 이 보급 문제를 해결했고요. 굉장히 간편히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멀리까지 원정을 떠날 수 있었던 이 하나의 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몽골 제국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몽골 제국은 이 징기스칸이 사망 이후에도 이 그 후손들이 이 칸의 자리를 계승하면서 이 영토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그 아들 이 오구타이 칸 때는요, 이 고려를 침공하고 이 금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이 쿠빌라이 칸 때는 이 수도를 몽골의 초원에 있었던 이 카라코롬에서 지금의 베이징인 대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호도 이 중국식으로 원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 수도를 이 대도로 옮긴다던가 국호를 이 중국식으로 원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몽골 제국이 이 유목민족의 국가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초원과 중원을 동시에 다스리는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려를 복속시키게 되고요. 일본은 이 두 차례에 거쳐서 일본까지 침공하게 되지만 실은 일본 침공은 실패하게 되죠. 이 일본 침공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송을 정복하면서 이 유목국가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이 전례가 없던 그러한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몽골 제국의 확장 과정인데요. 처음에 이 조그만 이 몽골 초원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몽골 부족들이 이 징기스칸 때에 이 통합을 이루고 빠르게 이렇게 확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유럽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국가가 없었을 만큼 이 몽골 제국의 등장과 팽창은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실은 이 세계사적으로도 이 큰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몽골 제국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은 이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이 행성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요즘으로 따지면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이 출장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몽골이 이 고려를 복속시키고 난 이후에 이 행성을 고려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사 시간에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는가요?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 일본 정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나중에는 이 고려의 내정을 이 계속 간섭하기에 이 사용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 때 원해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정동행성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이 배웠을 것입니다. 몽골은 이 정복한 지역에 이러한 행성들을 설치해서 지방을 통제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몽골은 이 몽골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배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하는 건 이 몽골족이 이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 실시한 이 민족 차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수의 몽골인들이 이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 생목인들을 이 중간층으로 두면서 자신들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자신들에게 저항했던 민족들은 이 아래 계층에 두면서 이들을 철저히 이 통제했던 것이죠. 이 몽골이 중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것이 이 강남의 한족인데요. 이 강남의 한족을 이 가장 밑에 계층에 두고 이 철저히 차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 호레즘의 정복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몽골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요? 그렇죠. 이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 몽골 사람들은 철저히 응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당시에 중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강남의 한족들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이 강남의 한족들을 이 가장 밑에 놓으면서 이 철저하게 응징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몽골 제국의 이 통합과 이 팽창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살펴봤는데요. 이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이 영상 강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강의를 듣느라고 이 고생들 했고요. 이 등교를 해서 선생님과 웃는 얼굴로 이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